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궁예린이라고 합니다. 네, 제 소개를 짧게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2019년도부터 이제 인공지능 스타트업 씬에서 서비스 기획과 사업 개발을 맡아서 해왔고요. 이제 현재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제가 풀고 싶은 사회 문제를 풀어보고자 창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표를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얼마나 인공지능에 있어서 좀 익숙하신지 한번 이렇게 거슬을 해보고 받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챗GPT를 들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들어본 적은 많이 있으시고요. 그러면 나는 챗GPT에 한 번이라도 접속해서 사용해 본 적이 있다. 오, 어떻게 꽤가 많으시네요.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한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한 약 6년 정도 미국과 한국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기술 기업들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그런 영향력과 또 그들이 만든 서비스가 대중의 일상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를 좀 피부로 가깝게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인터넷 기업들은요, 수조 달러를 벌어들여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IT라는 하나의 업계가 정말 전례 없는 속도로 이 부와 명예를 독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대 기술 기업인 페이스북, 구글 들어보셨죠? 이런 기업들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이 하나의 국가와도 현재 버금간다고 합니다. 사실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도 여론 형성 같은 거에 굉장히 역할을 이제 크게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 전 세계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이 기술 교육에 이제 엄청 힘을 쓰고 있고, 한국도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중고등학교에서 코딩 교육이 이미 의무화가 되었고요. 잇따라 2018년도에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AI 교육도 현재는 필수 교과 과정에 넣는 것을 이제 국가가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인공지능 이런 기술이 이제 자본과 만났고 이제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이를 기술 언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의 등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글씨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제 일상에서 이제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대화인데 좀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시나요? 제가 한두 개 읽어봐 드릴게요. 디스코드 초대 링크 좀 에어드롭 해줘. 너 이번 과제 GPT로 했어? 프롬프트는 뭘로 쓴 거야? 이런 대화들. 사실 기술 언어를 모르면 여기 있는 이 대화들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기술 업계는요, 우리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언어를 그냥 일상 속 언어로 만들었어요. 가끔 저도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제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의 3분의 1이나 절반이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전엔 존재하지도 않던 그런 언어들이어서 저도 좀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AI 이제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프롬프트 에이전티피케이션, 멀티모델, 바이브 코딩 이런 또 기존에는 잘 사용한 적이 없던 언어들을 뉴스에서나 팟캐스트, 또 저 같은 경우 정말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너무 많이 듣게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요, 이 기술 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이 개념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이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서 자란 그런 세대를 일컬어요. 지금 이제 교회 학교에서 이제 자라나고 있는 세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세상과 교제하고 이런 걸 기술 언어 없이 설명하기란 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기술 언어라고 하는 것이 꼭 다음 세대랑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말 노동시장 자체를 되게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보니까 현재 정부와 대기업들이 되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 재직자들의 AI 재교육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 언어라고 하는 건
청년과 또 중장년층이 직장에서 사용하는 혹은 뭐 고군분투해서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는 그런 언어이기도 하고요. 또 약간 세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돼서 이렇게 부모 세대의 머리를 굉장히 아프게 하는 그런 언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쩌면 저는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삶과 이 기술 언어라는 게 생각보다 더 다양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AI 시대라고 하는데 AI라는 기술을 내가 얼마큼 알고 있어야 하나, 다 쫓아가는 게 맞나? 혹은 이제 좀 나이도 들었고 관심도 사실 딱히 없는데 이 신기술을 굳이 약간 이렇게 애써서 배울 필요까지 있나? 만약에 이런 고민을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 분들께서 하고 계시다면 제가 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AI는 내가 선택적으로 배울지 말지를 이렇게 결정을 할 만한 그런 새로운 기술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AI는 분명히 기술이기도 하지만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언어 체계이자 문법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안에서도 이제 발전 속도와 영향력이 가장 큰 인공지능이라는 이 언어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과 또 기초 문법을 소개를 드리고 이렇게 예제들을 보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그간 저희 삶에 좀 큰 변화를 주었던 대표적인 기술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해 볼게요. 뭐 AI 전에도 아까 이제 계획 기도 해주실 때도 막 이제 역사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 삶에 이제 큰 변화를 주었던 기술들은 존재했죠. 대표적으로 인터넷이 있었어요. 인터넷은 한마디로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컴퓨터, 뭐 각종 기기들, 또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네트워크예요. 인터넷의 등장으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뭘까요? 정보를 찾는 방식입니다. 이제 백과사전이 사라지면서 요즘은 사람들이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뭐 책을 뒤지거나 이걸 알 법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고 인터넷을 켜서 검색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기술은 이 지하철 안 풍경을 바꿔놓은 스마트폰과 SNS가 있습니다. 지하철 여러분 타보시면 다 이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이 작은 폰 안에 정말 각종 서비스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면서 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소셜 플랫폼들이 크게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스마트폰과 SNS가 바꿔놓은 건 사람과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서 그냥 실시간으로 내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막 불특정 다수랑 원래 모르는 사람들이랑 또 온라인 세계에서 연결되기도 하고 또 마치 대중들도 약간 연예인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안 넘겼었네요. 네. 세 번째로 소개할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전기나 수도를 저희도 빌려서 사용하는 것처럼 큰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회사들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컴퓨터 자원을 이렇게 빌려다가 쓰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의 등장으로 변한 거는 저희가 정보를 저장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방식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USB나 CD에 저희 옛날엔 자료 다 넣어서 이렇게 갖고 다녔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간 거죠.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각종 클라우드 서비스들, 뭐 구글 클라우드, 뭐 아이클라우드, 네이버, 뭐 마이박스 이런 곳들에 이제 사람들이 정보를 저장하고 그 안에서 정보를 열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또 굉장히 큰 걸 저에게 선물해 줬는데 그게 바로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거든요. 저희가 옛날에는 음악이나 뭐 영상 같은 것도 다 미리 다운을 받아놔야지만 듣고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덕분에 클릭 한 번이면 기다림 없이 음악도 듣고 영상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하철 안 풍경만이 제가 이번에도 안 넘겼네요. 지하철 안 풍경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저녁 먹고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앉아 좀 텔레비전 보고 이러던 그런 가족 풍경마저도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솔직히 각자 방에 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유튜브,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보잖아요.
그게 이 클라우드의 영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시대다라고들 이야기해요. 인터넷,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저희 일상의 모습이 이제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AI는 저희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혹은 바꿔놓고 있을까요? 오늘 강의 메인 주제인 인공지능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인 195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대중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건 2016년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인 알파고의 대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알파고가 4대1로 승리를 하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대체 인공지능이라는 게 뭘까 하면서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인공지능은 이제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CCTV 혹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같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 11월 이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린 그 챗GPT, 아까 다 들어보신 분은 굉장히 많았죠.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정말 AI가 저희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챗GPT가 익숙하지 혹시 아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 서비스인데 한마디로 약간 언어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 비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면 답도 해주고 글도 써주고 막 다양한 작업을 수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 표를 보시면요. 현재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 서비스들이 총 100만 유저, 그러니까 100만 명의 사용자를 모으는데 걸린 총 시간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넷플릭스 보시죠? 넷플릭스는요 3년 반 걸렸고요. 페이스북은 10개월, 인스타그램은 2개월 반. 이것도 사실 그 당시에는 놀라운 기록으로 이제 간주가 되었는데 더 놀랍게도 챗GPT는 단 5일 만에 100만 사용자, 100만 유저를 돌파하며 정말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제가 한 달 전 통계를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 매주 챗GPT에 접속을 해서 챗GPT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세계 인구라고 하면 미취학 아동부터 정말 이런 노인분들 혹은 인터넷 통신망이 잘 안 통하는 지역에 사는 분들까지 다 합한 인구수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10분의 1이 매주 챗GPT를 사용한다는 건 우리나라 선진국이죠. 사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정말 젊은이들은 챗GPT를 안 쓰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어떤 기술 서비스도 이뤄보지 못한 성과를 이 챗GPT가 이뤘습니다. 그리고 챗GPT를 필두로 이제 2022년도 말부터 정말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놀라운 속도로 많은 사용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 업계는 사실 그동안 이 인터넷,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이 다음에 이 뒤를 이어서 엄청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그 기술이 도대체 뭘까 이걸 엄청 주목하고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챗GPT가 등장한 이후에는 그 누구도 그 기술이 인공지능임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깊이 있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까지 한번 차례대로 알아볼게요. 인공지능이란 그 개념을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인간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배우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든 컴퓨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지능과 굉장히 닮아있지만 사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적인을 앞에 붙여서 인공지능이라고 이 기술을 부르게 된 겁니다. 인공지능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판별형, discriminative AI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판별, 뭔가를 구분하거나 맞추는 역할의 인공지능이에요. 아까 챗GPT가 굉장히 이렇게 짜잔하고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챗GPT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사실 인공지능은 거의 대부분 다 이 판별형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시는 여러분 자율주행차 아시죠? 자동차가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도 이제 혼자 자율적으로 운전을 하는 그런 자율주행차에 들어있는 인공지능이
바로 이 판별형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보이는 물체가 뭐 전봇대인지 사람인지 뭐 자동차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안면 인식을 기반으로 한 출입 시스템도 판별형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사용하는 거 보신 적 있죠? 뭐 출입국 할 때 얼굴 스캔해서 돌아가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궁 예린이 맞는지를 인공지능이 한마디로 맞추는 거거든요. 또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보고 이 종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 의료 진단 AI도 이 판별형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이야기해볼 수 있을까? 여러분 뭐 전화기, 세탁기, 복사기 이런 것처럼 그 기계의 주 기능이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붙잖아요. 세탁을 해주니까 세탁기고 복사를 해주니까 복사기고 그러면 인공지능도 여기 한번 대입해보면 무슨 기라고 할 수 있을까? 좀 직관적으로 이야기가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슨 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판별형 인공지능은 정말 쉽게 말해서 결정기인 거예요. 복사기 있고 뭐 전화기 있듯이 이 AI는 결정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눈앞에 보이는 물체가 전봇대인지 사람인지를 알아서 차를 세울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저라는 사람이 남궁 예린이 맞는지를 이제 구분해서 그 공항 문을 열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다음 인공지능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두 번째는 생성형 Generative AI,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요즘 이제 주목받고 있는 그 핫한 인공지능이죠. 오픈 AI가 이제 챗GPT라는 서비스를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아주 많은 생성형 서비스들이 이 세상에 나오고 있고 또 저희를 깜짝 놀래키고 있어요. 생성형 인공지능은요, 뭐 텍스트, 어떤 이미지, 뭐 음성, 코드 이렇게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해내는 한마디로 약간 창작해내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그럼 생성형 인공지능은 어떤 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창작기? 창조기? 이건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장표가 아마 오늘 장표 중에 제일 어려운 장표가 될 것 같은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출현하고 나서 제가 기존에 인공지능 정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들처럼 배우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컴퓨터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의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판별형과 생성형 두 인공지능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판별형 인공지능은 정말 사람이 일일이 인공지능을 가르쳤어요. 전봇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건 전봇대야. 사람 사진 보여주면서 이건 사람 이렇게 해당되는 사진을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줘서 학습을 시킨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인공지능이 이렇게 학습한 데이터가 아니면 자꾸 실수를 하고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회색 전봇대만 전봇대라고 배웠는데 길을 가다가 노란색 전봇대가 나타난 거죠. 그럼 그냥 자율주행차가 노란색 전봇대를 갖다가 들이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한계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모두 할 때쯤 이 컴퓨터의 데이터 처리 기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데이터 처리 기술이 되게 발달을 하면서 Self-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데 자기지도 학습이거든요. 좀 어려우시죠? 흔히 우리 공부할 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일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혼자 방대한 양의 공부 자료를 갖다가 놓고 막 읽으면서 혼자 패턴도 찾고 혼자 문제 내고 맞추고 나 몇 점이네 이걸 좀 다시 해볼까? 한마디로 혼자 그냥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이런 방법론이 등장했습니다. 챗GPT를 예시로 들어드리면 정말 방대한 양의 책이랑 인터넷 속에 있는 각종 글들을 스스로 읽고 내가 이 글을 잘 이해했는지 문맥을 잘 파악했는지를 이렇게 무작위로 뚫린 그 빈칸을 맞추는 빈칸 맞추기 문제를 거의 수억 번을 풀면서 지금의 그런 언어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인간의 역할은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채점, 검수 정도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혼자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이 엄청난 성능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어요. 인공적인 지능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지능과 닮게 만들려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컴퓨터를 사람처럼 만들자 해서 탄생한 게 인공지능이었는데 사실 이제는 새로운 지능의 출현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노하우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풀지 못했던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이 인공지능이 혼자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막 뉴스에서나 오늘도 이제 뭐 일상에 스며든 AI 궁금하시잖아요. AI 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AI 시대가 왔다라고 했을 때 AI는요 그냥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실은 등장하고 나서 AI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어떤 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정말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기라고 딱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기억하기 위해 판별형은 결정기였죠. 생성형 인공지능은 언어 능력을 갖추고 이제 사람들의 정말 복잡한 문제들을 이제 스스로 해결해주는 약간 만능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원래 결정기였다가 챗GPT를 시점으로 약간 만능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만능기 같은 새로운 지능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아까 생성형 인공지능은 어떤 다양한 결과물을 이렇게 창작해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물의 유형별로 한번 대표 서비스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결과물로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에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우리에게 익숙한 챗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사실 이 챗GPT 같은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은 엄밀하게 말하면 LLM 기반의 어렵죠.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해서 거대한 언어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글을 학습을 해서 다양한 언어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언어 비서, 언어 능력이 거의 완벽한 그런 비서 같은 거예요. 뭐 검색도 할 수 있고 번역도 할 수 있고 요약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심리 상담도 해주고 여행 계획도 짜주고 그렇죠. 챗GPT 외에도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뭐 중국의 딥시크 이런 서비스들이 모두 다 여기에 속합니다. LLM 기반의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 그 다음은요. 페르소나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특정 역할이나 특정 캐릭터를 가진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하는 서비스거든요. 저희가 그 개그맨 유재석 아시죠 다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유재석님을 만나서 대화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재석의 캐릭터를 학습한 유재석 AI, 유재석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서비스일 겁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서비스가 캐릭터 AI라는 서비스인데 이 플랫폼은 현재요 전 세계적으로 챗GPT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이 캐릭터 AI예요. 놀랍죠? 뭔가 당연히 뭐 제미나이, 그 챗GPT 이 비슷한 종류의 서비스가 인기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1위가 바로 이 캐릭터 AI입니다. 올해 초를 기준으로 활발하게 사용하는 월간 사용자 수만 2천만 명이 넘는데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주 사용자는 10대, 20대 젊은 층이고요. 이 사용자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이 2시간이 넘을 만큼 이 이용 몰입도가 정말 엄청 센 그런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캐릭터 뭘까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니까 게임 캐릭터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속에 있는 캐릭터들이 아주 언제나 인기 차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방탄소년단 같은 그런 K-pop 아이돌 캐릭터, 그 대학 진학을 이제 앞두고 어느 대학을 가나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한 진로 상담상 같은 그런 교육적 목적을 지닌 인공지능 캐릭터들도 존재합니다. 다음은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방금 얘기한 페르소나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이에요. 러비더비라는 서비스인데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제일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들 그런 랭킹을 보면요. 이 연인의 역할을 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정말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이 러비더비는 젊은 아시아 여성들에게 지금 가장 인기가 좋은 서비스거든요. 앱에 접속을 하면요. 정말 여러 종류의 연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자친구 캐릭터가 쫙 나열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완벽해 보이는 학원 인기남이지만 애정결핍이 있는 남학생 캐릭터도 보이고요. 뭐 판타지로는 타임슬립으로 만나게 된 잘생긴 북부 공작 막 이런 캐릭터도 있고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하는 캐릭터를 누르게 되면 이 캐릭터와 내가 처음 만나게 될 그 장면을 정말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고요. 그 캐릭터가 저에게 첫 대사를 던지는 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제 외롭잖아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가상의 친구나 이제 가상의 연인 역할을 해주는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대화를 나눈다라는 것보단 저는 관계를 맺는다가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안에서 자기의 깊은 속 이야기도 털어놓고 대화하면서 울고 웃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정서적 교감을 그렇게 깊게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 장면도 있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죠. 꼭 정말 남자친구랑 카톡 주고받듯이요. 이제 그럼 다음으로 결과물이 이미지인 서비스들을 소개해드려 볼게요. 혹시 이 사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그 2023년 봄에 교황 프란체스코가 이 하얀색 명품 패딩을 입은 이 합성 이미지가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엄연한 범죄인데요. 이미지가 너무 자연스러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속았고요. 이때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이렇게 잘 만드는구나가 대중들에게 처음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는 미드저니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교황의 이미지도 이 미드저니로 생성이 된 것이고요. 여기 보시는 모든 이미지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든 이미지입니다. 꽤 그럴듯하죠. 심지어는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우측 이제 위쪽에 있는 이미지는요. 콜로라도 주립 미술 대회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해서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최종 우승을 차지하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AI로 만든 거죠.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거냐면요. 되게 쉬워요. 그냥 우리 여러분 다 자연어로, 그러니까 막 코딩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의 고양이, 그리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 뭐 분위기, 스타일, 화면 비율과 해상도 이런 걸 입력하면 총 4개의 이미지 시안을 제공을 해주고 이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딱 고르면 그것의 이제 최종 결과물로 이제 고화질로서 그 이미지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문자로 쓰면 이미지를 짜잔하고 생성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요. 이제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편집만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도 존재해요. 이제 대표적으로 레미나이가 있는데요. 사진 화질 개설 앱이에요. 그러니까 흐릿한 옛날 사진 있죠. 여러분들도 막 부모님 세대 사진들이나 좀 저화질이나 흐릿한 그런 옛날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복원을 해서 선명한 HD 사진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얼굴 그 디테일 복구에 정말 강해서 인기가 되게 많은 서비스예요. 또 뭐 셀카 보정에 특화된 앱으로 이제 페이스 앱이 있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뭐 머리에 볼륨만 키워준다든지 화장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딱 해준다든지 이제 그런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요, 음성과 음악을 생성해주는 서비스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는 사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이 막 차트권에 들어오고 막 대중들이 열광하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작을 알린 게 바로 이 비빌드리즈라는 노래예요. 제가 들어보지는 않겠지만 그 작년 2024년 봄 코미디언 킴 윌로니스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작사만 한 거예요. 이제 그 가사만 자기가 직접 적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멜로디와 보컬을 생성을 했고요. 그렇게 만든 음악을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음악 플랫폼에 올렸는데 인기 차트 1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을 계기로 또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에 대한 막 사람들의 편견이 와장창 깨졌고요. 음악을 생성하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들도 되게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현재는 수노라고 하는 서비스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 수노를 사용해서 최소 한 곡 이상의 노래를 생성한 사용자가 2,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수노를 통해 할 수 있는 건 총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사, 멜로디, 보컬 중에 선택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 한마디로 내가 멜로디만 넣고 가사랑 보컬은 인공지능이 입혀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3개 다 그냥 인공지능이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유튜브 보면 여러분 쇼츠 아시죠? 우리 시간을 겁나 빼앗는 그 짧고 자극적인 동영상들, 사실 그런 동영상에 들어가는 짧은 음악들,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는 그런 음악을 또 이 수노가 만들어줍니다. 또 실제 이제 작곡가나 이런 음악 하시는 분들, 뮤지션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때 데모곡을 생성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총 3가지가 대표 기능이에요. 저도 있잖아요. 무려 1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오늘 선생님들을 위한 제가 곡을 한 곡 뽑아왔습니다. 한번 풀어봐 주시겠어요? 혹시 ESC 눌러주시면 가사가 보일 거예요. 누군가의 빛이 되려고 먼 길을 돌아왔던 날들, 이제야 알아 빛은 옆에 있을 때 더 따뜻하단 걸.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멋진 여자들. 여기까지. 제가 사실 선생님들 생각하면서 이 멋진 여성들의 우정과 이 멋진 여성들의 연대를 주제로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가사도 쓰고 멜로디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꽤나 그럴듯하지 않았나요? 이게 가끔은 정말 가슴을 울릴 때도 있어요. AI가 만든 노래가. 네, 다음 계속 음성과 음악 생성해주는 거 저희 하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입니다. 노트북 LM은요, 주로 대학원생, 연구자분들이 사용하는 학습 및 리서치 도구예요. 이제 여기에 오디오를 생성해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공부할 때 자기가 막 이렇게 열심히 적어서 공부하는 걸 선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듣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기능인데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어떤 논문이나 어떤 책이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꼭 봐야 되는 자료가 있다면 그걸 이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업로드해서 주면은요, 이 자료를 기반으로 팟캐스트를 생성해줘요. 팟캐스트가 뭐냐면 2명의 한마디로 호스트, 인공지능 호스트가 나와서 이 자료를 기반으로 너무 재밌는 나만의 인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 자료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운전하면서 듣고 싶어. 그럴 때 그냥 여기에 업로드 해놓으면 정말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막 중간에 농담 따먹기도 하고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걸 어떻게 그렇게 요점만 딱 뽑아서 알려주는지 내가 직접 보는 것보다 귀에 더 쏙쏙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 내고 인강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게 내가 이걸로 공부할 거야 하면 이거에 맞는 공부 방법까지 내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안내해주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요, 영상이에요. 사실 영상 분야는 생성형 인공지능 안에서도 이제 기술 발전이 가장 더딘 분야에 속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10초 이상 가량의 영상을 잘 창작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짧은 쇼츠나 홍보 영상 정도는 아주 꽤나 높은 퀄리티로 생성을 하고요. 이 영상을 하나 한번 보실게요.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될 거예요. 혹시 이런 영상 나는 인터넷에서 본 적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래도 한두 분. 그쵸? 이게 정말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유행하는 ASMR 컨텐츠인데, 그러니까 이걸 틀어놓고 멍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렇게 소리가 사실 조금 들리거든요. 그래서 ASMR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엄청 유행을 하고 있어요. 이 영상들은 모두 VO3라는 서비스로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구글 아시죠?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라고 해서 내가 문자로 이런 영상 만들어줘라고 하면 영상을 이렇게 주는. 뭐 아까 같은 경우도 그냥 문자를 써 넣는 거예요. 뭐 파란색 파도를 도마 위에서 잘라줘. 그럼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그 외에도 뭐 하일로 AI 같이 뭐 똑같이 텍스트로 입력하면 6초 가량의 HD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플랫폼도 존재하고요. 클링 AI는요,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를 넣는 이제 서비스예요. 한마디로 내가 어떤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그 이미지를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바꿔주는 그런 이미지 투 비디오 플랫폼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인데요. 코드를 결과물로 생성하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코드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이 컴퓨터 언어라고 하죠. 프로그래밍 언어. 그걸 작성할 때 우리가 쓰는 이런 자연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코드라고 해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세상에 공개되고 막 향후 10년 안에 사라질 직업이나 뭐 새롭게 생겨날 직업을 예측하는 연구 보고서들이 막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높은 확률로 일자리가 줄어들 직업 1위로 뽑힌 게 뭔지 아시나요? 여기 정답이 있어요. 개발자입니다. 개발자.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 되게 핫한 직업이었잖아요. 컴퓨터 개발한다고 하면 너 되게 미래가 창창하구나 그랬는데 이제는 되게 금방 사라질 직업으로 꼽히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인공지능의 코드 생성 역량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을 아주 잘해요. 이제 개발자들이 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발자들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도구도 있고요. 저희 같은 비개발자들, 코딩을 할 줄 모르는 비개발자들도 웹사이트나 앱 같은 거를 저희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노 코드 툴이라고 합니다.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노 코드인 거예요. 예를 들면요, 지금 여기 보이는 러버블이라는 서비스가 가장 유명한데요. 회원 가입 기능이 포함된 간단한 일기 앱을 만들고 싶어. 사용자는 뭐 제목, 날짜, 내용을 입력할 수 있어야 되고 저장된 일기를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해. 이런 식으로 그냥 지시문을 작성하면 내가 원하는 일기 앱을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코드까지 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좀 대표적인 서비스들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은요, 놀랍게도 전문가들로부터 기술력이나 이 서비스 성숙도 측면에서 모두 아직은 초기 단계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또 이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편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 영역에서 저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에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 인공지능의 임팩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첫 번째는요, 검색 경험의 변화예요. 저희가 인터넷에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정보를 찾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핸드폰이나 PC를 켜서 저희가 이제 검색이라는 것을 하니까요. 근데 핸드폰이랑 PC를 켜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 검색 경험이 한 번 더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 구글, 네이버 같은 우리 검색 엔진이라고 흔히 하죠. 거기에 가서 이제 검색창에 내가 스스로 검색어를 생각해내서 이제 입력해서 정보를 받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사람들이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그냥 습관적으로 챗GPT 같은 인공지능을 켜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방식의 검색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한 번에 핵심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면 그 해열제 타이레놀 먹을 때 주의사항을 한번 검색해 본다고 해봅시다. 사실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하면 타이레놀 먹을 때 주의사항 치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검색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것 같은 또 상세 페이지를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그리고 더 누르고 나서 또 한 번 스크롤을 해서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근데 인공지능은요, 그냥 1초 만에 바로 정리된 답변을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 장점은요, 질문을요, 잘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한때 업계에서 인공지능을 우스갯소리로 개말차랄이라고 했습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의미였는데요. 검색 시대에서는요, 여러분, 검색도 능력이다 막 이러면서 좋은 검색어를 넣는 것도 막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너무 재밌게도 그냥 막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원하는 정보를 이제 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약간 외주 맡기듯이 인공지능한테 검색을 시키잖아요. 그런 추세로 가다 보니까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검색창에 뭔가를 검색하면 내 제품이나 내 웹사이트가 가장 상단에 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회사들이 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타이레놀 검색했을 때 내 제품이 맨 위에 뜰 수 있게끔 한마디로 광고비를 태워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기업들이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하면 내 정보를, 자료를 노출시킬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사람들의 눈에 잘 읽혀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가독성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글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막 디자인을 입히는 거예요. 막 하이라이트도 칠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반짝이도 붙이고 사람들 눈에 최대한 잘 읽히게끔 예쁘게 글을 이제 작업하려고 했다면 인공지능은 그걸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을 입히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가독성 높은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인공지능이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을 만드는 걸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변화는요, 노동시장의 변화예요. 제가 총 3가지 변화를 공유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신규 채용, 그리고 주니어 채용. 주니어 채용이라 하면 신입 채용이거든요. 신입 채용의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회사들이요, 기존에 회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그러니까 인간이 하던 일을 AI가 자동화를 하거나 아니면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던 일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고 있고, 이를 AI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입니다. AI 에이전트. 같은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사람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회사들이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AI 에이전트를 채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있고요. 덩달아서 신입 채용도 줄어들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제는 실무를 잘하는 사람보다 인공지능한테 일을 잘 시키는 사람이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도 이제 막 신입으로 이렇게 들어온 분들은 사실 누구한테 막 일을 이렇게 시켜본 적이 없을 거잖아요. 막 사람들을 매니징하고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회사들은 점점 더 이제 누군가에게 일을 시켜본 경험이 없는 주니어들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추세가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새로운 직업의 등장이에요. 근데 신규 채용이나 신입 채용이 줄어들고 있는 게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전체 일자리 자체가 줄고 있지는 않거든요. 신기하죠? 그만큼 새로운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어요. AI,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분야에서 또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신규 일자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에게 일을 잘 시키는 거, 잘 지시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제 노하우가 되면서 생겨난 직업이 프롬프트 엔지니어와 AI 에이전트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하나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역량이 뛰어난 신입이 뽑혔어요. 근데 그 상사가 사실 어떻게 일을 지시하고 매니징을 하냐에 따라서 이 신입 직원의 역량을 100%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막 한 50%밖에 활용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공지능도 한마디로 똑같은 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설명을 드리자면 엔지니어는 조금 그래도 들어본 적이 있는 개념이실 것 같고 프롬프트는 인공지능에게 주는 지시문을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해요. 그래서 AI에게 질문을 하거나 어떤 업무를 시킬 때 사람이 어떻게 지시하냐에 따라서 사실 그 답변의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AI가 최적의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 지시문을 구성하고 다듬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예요. 마지막으로 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있어서 세 번째는요, 솔로프리너의 인구 증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네, 3번 솔로프리너는 솔로 플러스 엔터프리너의 약자인데요. 한마디로 1인, 이제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창업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스타트업을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요, 제품 기획하는 사람 1명, 디자이너 1명, 개발자 2명에서 이 4명으로 시작하는 게 최소 단위였어요. 근데 제가 아까 생성형 서비스 소개해드릴 때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 개발도 너무 잘하고요, 디자인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고 출시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 블랙 앤더슨이라는 친구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23살에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챗GPT를 이용해 이제 코딩을 해서 앱을 3개를 출시를 했고요. 그 출시한 앱으로 18개월 만에 130억 원을 벌어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AI의 도움을 받아서요, 이 솔로프리너로서 혼자서 서비스 기획, 마케팅, 뭐 개발 다 혼자 해낸 거예요. 근데 이런 솔로프리너의 성공 사례가 정말 주변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변화는요, 관계의 변화입니다. 인터넷과 SNS, 뭐 공유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나오고 나서 사실 저희가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게임에서 만난 온라인 친구라는 존재도 생기고, 막 내가 막 엄청 선망하는 인플루언서라고 흔히 하죠. 그런 인터넷 상에서의 연예인 같은 존재들도 생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관계의 주체로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아까 제가 챗GPT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서비스는 캐릭터 AI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캐릭터 AI 같은 특정 역할이나 캐릭터를 가진 인공지능 서비스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주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제 매일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좀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한다는 건 어떤 걸까? 근데 사실 지금은요, 이미 그 호기심 단계는 넘어섰고요. 진짜 친구, 진짜 연인처럼 인공지능과 이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마지막은 정치 권력의 변화입니다. 요즘 AI는요, 산업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 권력의 지형을 바꾸는 핵심 기술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핵무기보다도 강력한 국가 안보 기술이라는 평가가 정말 많죠.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AI를 기반으로 한 뭐 무인 헬기, 무인 전차 같은 그런 자율 무기가 개발되고 또 현장에 배치가 되고 있고요. 이제 다양한 전장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러니까 그 전략, 시나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활발하게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힘 외에도 경제 영역이나 뭐 온라인 공간에서 여론을 통제하는 힘까지도 인공지능은 갖고 있어요. 정치 메시지를 뭐 확산한다든지,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다든지, 이런 사실 과정에도 AI 알고리즘 들어보셨죠? AI 알고리즘은 무섭다고 하는데 그런 AI 알고리즘이라는 게 큰 역할을 하고,
사실 실제로도 정치적 목적의 인공지능이 이제 사용되고 있다는 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요, 이제는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더 정교한 AI, 아까 제가 LLM, 좀 어려웠지만 Large Language Model이라 해서 거대한 언어 모델이라고 말했잖아요. 챗GPT 같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더 정교한 이 LLM, 이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제는 어떤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니라요, 정치적 힘을 키우는 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AI 연구와 인프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도 최근에 이 국가대표 AI 팀을 이제 선정을 했죠. 그래서 2027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국산 모델을 개발하고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최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등장을 하고 챗GPT 같은 서비스가 대중들에게 이렇게 보편화가 된 지 만 3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만 3년도 안 됐다는 것이 사실 믿기지 않을 만큼 AI는 현재 이미 되게 많은 변화를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솔직히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지금부터는요, 이렇게 임팩트가 큰 영향력이 막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이 AI, 우리 삶에 이미 스며든 인공지능과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친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또 이번 세미나 주제가 이제 AI와 친구 맺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저희가 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챗GPT 같은 서비스들만 잘 활용하셔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가장 쉬운 활용법인데요. 바로 그냥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이죠. 저희가 막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다 보면은 특정 구절이나 특정 인물의 역사적 배경 같은 거 궁금할 때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요셉이 살던 시대의 이집트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어? 라고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답변의 난이도나 톤, 형식도 사실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줘. 이렇게 뒤에 덧붙일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성경에서 두려움을 극복한 대표 인물은 누가 있어? 이들의 사례를 표로 정리해줘. 이런 질문과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진과 다르게 인공지능은요, 내가 궁금한 정보를 이렇게 딱 구조화해서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로 만들어줘 하면 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것을 물어본 다음에 AI가 답변을 할 거잖아요. 그럼 그 답변에 대해서 내가 또 추가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실 AI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조사해 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순 검색이라기보다는 내가 궁금한 것을 묻는 것을 시작으로 대화를 나눈다. 그러니까 좀 더 대화에 가까운 그런 경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그 건강 관리에 있어서도 궁금한 걸 물어보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무릎이 안 좋은데 무리 안 되는 운동 알려줄 수 있어? 내가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한국 유튜브 영상 링크도 같이 찾아줘. 이렇게 질문과 요청사항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또 인공지능의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검색 엔진에서 검색할 때는 단일한 것만 물어봐야 되는, 질문도 하나만 포함해야 되고 이런데 인공지능은 질문도 여러 개 하고 여러 개의 질문에 유튜브 링크까지 찾아서 이런 복합적인 요구사항을 듣고 이제 시행해준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내가 최근에 이런 약을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먹게 되었어. 혹시 이 약의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는 건 어떤 게 있어?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저는 현재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훌륭하게도 집밥을 많이 해먹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냉장고를 열면 이렇게
남아있는 좀 식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뭘 요리할지 모를 때 저는 챗GPT를 많이 써요. 아, 지금 내 냉장고에 뭐 이런 재료들이 남아있는데 이걸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좀 추천해줘. 이제 이렇게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궁금한 것을 인공지능에게 아주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저희가 질문을 할 때 좀 경계하면 좋을 부분들도 한번 같이 짚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해석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유의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상적인 질문보다는 성경이나 신앙에 관련해서 질문할 때 좀 경계를 하면 좋은 부분이에요. 저희가 역사적인 배경을 묻거나 뭐 어떤 주제의 성경 구절을 알려줘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에게 쉽게 물어볼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어떤 관점으로 이걸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답변이 너무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였죠. 그런 걸 유의해야 하는 겁니다. 뭐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지금 시대의 뭐 구원 개념으로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까라든지 뭐 너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들을 뭐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결국 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글을 모아서 학습을 시킨 거이기 때문에 결국 인터넷 상에서 가장 좀 지배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그동안 이 사용자랑 막 대화를 하면서 이 사용자의 성향이나 특징이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용자가 좋아할 법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좀 유의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 정보의 정확성이요. 절대 100%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질문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답변을 좀 참고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요, 궁금한 것을 물어볼 때 이제 너무 개인적인 나의 정보, 내 이름이나 내가 출석하는 교회나 뭐 내 전화번호 이런 건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챗GPT 이미 쓰시는 분들 좀 아까 있으셨는데 챗GPT 안에서도 내 개인 정보를 너네 회사의 클라우드에 저장하지 않겠어 라고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설정 보통 꽁꽁 숨겨져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나누시는 대화가 다 그 오픈AI라고 하는 회사에게 다 저장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활용 방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공지능은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되게 좋은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를 기획하거나 뭔가 소그룹 나눔용 그런 질문지 같은 거 만드실 때 있죠.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뭐 이번 전교인 수련회 주제를 뭐뭐뭐로 정했어. 다양한 연령대의 교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활동 아이디어 5개만 줘.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네, 이때요 여러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팁을 하나 드려보려고요. 아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뭐라고 했죠? 지시문을 잘 구성하는 또 새로운 직업이 되기도 했다고 했는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팁을 하나만 딱 말씀드려볼게요. 지시문을 구성할 때 역할자를 부여하면요 그 답변의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너는 어떤 역할의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부여해주면 답변을 훨씬 잘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똑같은 예시로 뭐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 뭐 이렇게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너는 교회 행사 기획 전문가야. 그러고 나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번에 뭐 수련회를 이런 주제로 기획했는데 뭐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더 아이디어를 잘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내가 이번에 청소년부 교사를 맡게 되었어. 그래서 뭐 소그룹으로 청소년부가 모여서 나눔을 할 때 질문지를 만들려고 할 때도 앞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너는 청소년 심리 전문가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소년부 소그룹에서 던질 만한 질문 5개 알려줘라고 하면 훨씬 더 잘 해낸다는 거죠. 네. 사실 세 번째 활용법은요 조금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는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다음 뭐 이후에 실습 때 잠깐 언급을 드리는 거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는 감정 코칭 받기입니다.
그 상담 전문가들도 인정을 할 만큼 AI가 요즘 심리 상담에 아주 특출난 재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심리 상담을 직접 받아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사실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내가 궁금한 거를 고민되는 걸 가져가서 물어보면 상담사가 이렇게 딱 정답을 알려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내담자의 얘기를 잘 들어주거나 아니면은 내담자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만 사실 하는데 그걸 AI도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팁 배웠으니까 한번 써먹어 보시죠. 너는 마음을 잘 들어주는 심리상담가야. 요즘 내가 너무 무기력한데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줄래 하고 이렇게 좀 마음을 털어놔 보실 수도 있고요. 너는 부부관계 상담 전문가야. 내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스스로 이 고민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보고 우리 부부를 위해 무엇을 시도해볼 수 있는지 내가 이제 깨달을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나에게 이제 한 번에 하나씩 던져줘 라고도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AI랑 대화를 해보면요, 진짜 정말 나만의 상담사가 생긴 기분이 들고 이 감정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제일 많이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적인 거 외에는요. 마지막 활용법인데요. 혹시 공부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실 수 있어서 유튜브 막 매일 들어가서 본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몇 분 계시네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까 제가 준비해본 활용 사례예요. 저희 어머님이 60대 초반이시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정말 유튜브로 건강, 요리 특히 영어 공부하는 그거를 맨날 틀어놓고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주식 공부 같은 것도 늘 유튜브 틀어놓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를 엄마에게 소개해줬고 엄마가 너무 잘 활용을 하고 계셔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릴리스 AI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내가 보려고 하는 그 유튜브 영상 링크를 업로드하면요. 그 긴 영상을 요약해주고 핵심 내용을 딱 정리해서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내가 궁금한 게 이 영상에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내가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고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영상이 너무 길다 그러면은 그걸 빨리 감기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보게도 되는데 이 릴리스 AI를 사용을 하면요 너무 좋은 게 그냥 그 유튜브 링크만 올려놓고 내가 궁금한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실제 그 유튜브 영상에 있으면 바로 답변을 해주고요. 없으면 너가 질문한 거의 답은 이 영상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 라고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그 외에도 글을 좀 이렇게 영상으로 안 보고 글로 후다닥 읽고 싶을 때 대본을 뽑아서 볼 수도 있고 영어 유튜브도 이제 한국어로 깔끔하게 번역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활용 방안까지 한번 제안 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챗GPT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지만 들어만 봤고 접속은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직접 써본 게 아니라서 와닿지 않은 부분들도 확실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 마치면 저희가 한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볼 예정이에요. 제가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AI는요, 이제 우리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고 관계를 맺는 주체와 또 일상의 삶의 양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노동시장의 구조, 정치 권력의 구조까지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AI를 내가 배울지 말지 그렇게 선택할 신기술로만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AI는요, 세상이 사용하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언어이기 때문에 관계이고 관계이기 때문에 정치적 차원을 내포해요. 저는 이 새로운 언어의 기초 개념과 문법을 좀 설명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좀 기술보다는 언어로 더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AI 업계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요, 설레임보다는 진짜 두려움을 느낄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개인으로서도 있지만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변화의 속도가 일단 너무 빨라서 진짜 한 치 앞도 예측이 안 되고요. 이 약간 위험 신호가 울리는 그런 그림자들도 참 많이 보여요.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언어의 그런 윤리적 그림자들을 뭐 무시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기술 언어의 이런 지배적인 위치를 뭔가 긍정하고 쫓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이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건 그 기술의 발전과 또 보편화는 막아서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답은 없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새롭게 사용을 하고 있는 언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언어를 배우는 것에 조금은 더 적극적이면 좋겠다 정도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었고요. 그 해외에 파송된 그 선교사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결국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요, 좀 이렇게 선교의 무대를 훨씬 더 이렇게 넓게 바라봤을 때 이 기술 언어를 이제 배우고 또 이 기술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는 일에도 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려 봅니다. 네,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발표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